맑고 푸른 하늘, 그리고 그보다 더 푸른 대나무. 언제나 대나무들은 허리를 꼿꼿이 펴고 하늘을 바라보고 있다. 때로는 그림의 소재로, 때로는 정원의 조경으로도 사용되었던, 신분의 고하를 나누지 않고 백성들부터 왕실까지 우리 선조들의 생활에서 빼놓을 수 없었던 대나무. 이렇게 우리의 오랜 친구였던 대나무는 오늘날 친환경 천연 소재로서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데, 선조들의 삶과 함께했던 대나무의 역사, 그리고 그 새로운 가능성에 대해 살펴보자. 바위 모퉁이에 솟은 푸른 대나무. 바위 아래 땅에다 뿌리를 붙였구나. 늙어갈수록 더욱 굳어지는 절개. 우수수 밤비를 머금었구나. 우리 선조들은 4가지 식물들을 사군자라하여 그림의 소재로 삼았다. 예로부터 우리 선조들에게 고결함을 상징했던 4가지 식물, 매화, 난초, 국화, 그리고 대나무. 특히 대나무는 다른 식물들과 달리 곱고 쭉 뻗은 모습이 아름답고 보는 이들을 시원하게 만들어 많은 화가들이 대나무를 그렸다. 묵죽도란 먹으로 그린 대나무 그림을 말합니다. 종이나 비단 위에 먹으로 대나무를 그리는 건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사군자 중에서도 매난국죽 사군자 중에서도 대나무 그림이 가장 많이 선호돼서 많이 그려진 편입니다. 화법이 서예와 닮았다고 여겨지는 묵죽도. 서예에서 붓을 사용하는 기법이 대나무의 줄기나 댄잎 등을 그릴 때 사용하는 기법과 통한다는 것이다. 어쩌면 이것이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문인들에 의해 대나무가 그려진 이유가 아닐까. 대나무의 속성 중에 이제 선비들이 가장 좋아했던 거는 사계절의 변화 속에서도 변치 않는 대나무의 속성, 그 강건함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겨울을 극복하고 다음 해에 더 잘 자라는 성장하는 대나무의 모습이 선비들이 자신이 본으로 삼아야 할 군자의 덕목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밖으로는 계속되는 전쟁과 안으로는 끊이지 않았던 정치적 분쟁. 이 혼란기 속에서 자신의 신념과 동료와의 신의를 지키고 또 임금에게 충성을 해야 했던 조선의 선비들. 그들은 곧게 뻗어있는 대나무의 모습을 자신에게 비춰보며 본받고자 했을 것이다. 이 그림은 국립중앙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유덕장의 묵죽도입니다. 이 그림은 세로로 긴 하축에 그려져서 뻗어 올라가는 대나무의 시원한 상승감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통죽이 위로 올라가면서 줄기의 단단함이라든지 또는 격가지를 녹목으로 자신감 있게 표현한 것은 유덕장만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은 강세항의 난죽도라고 합니다. 앞서 살펴본 유덕장의 묵죽도와는 달리 가로로 긴 그림입니다. 전체 대나무의 모습을 그린 것이 아니라 일부의 모습만을 포착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강세왕의 난죽도는 앞에 대나무는 진하게, 뒤에 대나무는 흐리게 그려 공간감을 느끼도록 했다. 대나무의 모습을 시원스럽게 표현한 작품이다. 선비들이 대나무를 그림의 소재로 삼았다면 일반 백성들은 생활 속에서 필요한 물건을 만드는 데 대나무를 사용했다. 섬유질이 질기고 쪼갰을 때 결이 예쁜 왕대는 바구니나 채반 등의 생활용품 제작에 사용되었고, 솜대로도 불리는 대나무 분죽은 재질이 연하고 부드러워 발이나 갓, 자 등의 제작에 사용되었다.
또한 탄력성이 부족해 부러지기 쉬운 맹종죽은 통째로 사용할 수 있는 곳에 주로 사용되었다. 조선시대에는 세공술의 발달로 죽세공품을 만드는 명인들의 이름이 경국대전에 나올 정도로 죽세공예품의 영역이 많이 확대되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축석이라고 하는 건데 조선시대의 방짜리, 지금으로 얘기하면 장판으로 쓰였던 게 이 죽석입니다. 세공술이 점점 발전하면서 대나무에 염색을 하게 된다. 궁중 부채는 염색된 대나무를 가지고 조금 더 화려하고 예쁘게 만든 죽세 공품의 한 예라 할 수 있다. 대나무를 종이 두께만큼 쪼개고 그 대나무를 염색해 상자를 만든 채상. 염색한 색깔에 따라서 다양한 무늬가 만들어지는 이 상자는 조선시대 왕실이나 사대부에서 함을 보내거나 옷을 보관하는 용도로 쓰였다. 또한 삿갓을 대나무를 이용해 만들기도 했는데 여기에는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 전해진다. 바로 김삿갓 이야기다. 그는 담양에서 삿갓을 산 후 대나무 죽자로 끝나는 시를 지었다고 전해지는데 잠시 들어보자. 옳고 그름은 따지지 말고 그저 그런 대로 손님 접대는 집안 형편대로 물건 사고 파는 것은 시세대로 만사는 다 내 맘대로만 못하니 그렇고 그런 세상 그런 대로 살아가세. 대나무는 그림과 생활용품뿐만 아니라 우리 선조들의 건축에서도 이용되었다. 이곳은 조선시대 최고의 민간 정원 중 하나로 여겨지는 소세원. 이곳에서도 대나무를 만날 수 있다. 지금도 많은 사람이 방문하는 소세원은 단아한 그 풍경이 사람들의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어준다. 소세원을 세운 사람은 조선시대 중기의 문인 양산보. 그는 과연 어떤 마음으로 이 소세원을 세웠고 대나무를 심었을까? 10대의 과거에 합격할 정도로 똑똑했던 양산보. 그러나 그가 모시던 스승 조광조가 기묘 사화로 인해 유배지에서 사약을 받자 충격을 받아 벼슬길을 등지게 된다. 고향으로 돌아간 양산보는 학문에 열중하며 세속적인 것을 멀리하는 삶을 살았는데 그가 지낸 곳이 바로 이 소세원이다. 대나무로 꾸며진 소세원 입구. 지금과는 달리 길이 좁았을 그 옛날, 대나무는 소세원과 외부를 차단해주는 역할을 했다. 소세원을 조성할 당시에는 밖에서 여기 대나무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안이 들여다보이지가 않았죠. 당시 많은 선비들이 양산보와 소세원을 찾았는데 그들은 어떤 마음으로 소세원의 대나무를 바라봤을까? 대나무들이 어때요? 같이 뿌리로 다 연결이 돼서 이렇게 한 무리를 이루지만 서로 의지하지 않고 다 독립되어서 자기 할 일들을 다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 대나무를 옆에 두고 그런 대나무를 닮아가려고 노력을 했겠죠. 소세원의 제월당. 이곳에 도착하면 시가 적힌 편액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다. 바로 양산보와 사돈 관계였던 김인우가 소세원을 묘사하며 지은 소세원 48형이다. 여기 보면 편액으로 이렇게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게 하서 김인우 선생님께서 여기에 들리시면서 묵어 가시기도 했고 그러면서 여기에 있는 나무라든지 풀이라든지 돌이라든지 경물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시를 쓰신 게 48가지. 그게 소세영 48형입니다. 소세원 48형 중 제10형 천간풍양. 대숲에서 들려오는 바람 소리를 뜻하는 이 시를 잠시 들어보자. 하늘과 저 멀리 이미 사라졌다가 다시 고요한 곳으로 불어오는 바람. 바람과 대 본래 정이 없다지만 밤낮으로 울려대는 대피리 소리. 제10형 천간풍양은 높이 자란 대나무 윗부분이 바람에 흔들려내는 소리를 자연의 음악으로 표현하고 있다. 소세원 48형은 시뿐만 아니라 그림으로도 그려졌다. 화가 하성읍이 48형도를 완성하는 데 걸린 시간은 1998년부터 약 2년. 시에 표현된 소세원 속 대나무의 모습은 그림에도 고스란히 표현되어 있다. 그림의 현재를 담기 위해 소세원에 기거하며 그림을 그렸고, 역사를 담기 위해 후손에게 소세원에 담긴 이야기를 들었던 화가. 화가는 소세원을 찾는 사람들이 과거 소세원을 만들었던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데 도움이 되고자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고 한다. 500여 년 전 문인 김인우와 현대의 화가 하성흡. 두 예술가가 나눈 과거와 현재의 대화는 오늘날 시와 그림으로 우리에게 소세원의 아름다움을 전해주고 있다. 여러분들 여기 소세원에 오시면 마음속에 대나무든 소나무든 자기의 목표의 나무를 한 그루씩 심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조선시대 이후에도 한동안 많은 사람들이 대나무로 만든 생활용품을 찾고 사용했다. 그러나 오늘날 다른 소재의 개발로 대나무는 예전보다 사용 빈도가 줄어들었는데, 그럼에도 여전히 대나무를 계승 발전하려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나무도 아닌 것이 풀도 아닌 것이 곧기는 네가 시켰으며 속은 어이 비었는가. 저렇게 사시에 부르니 그를 좋아하노라. 윤선도가 오우가에서 묘사했던 대나무. 오늘날 대나무는 우리나라에서 어느 정도나 재배되고 있을까? 항공사진과 표본조사 기법을 활용해 최초로 전국 산림에 대해 과학적 조사를 시작한 것은 지난 1964년. 1964년 이후 한동안 정체기를 겪었던 대나무 재배 면적은 2010년을 넘어가며 가파르게 증가한다. 2015년 기준 대나무 전국 재배 지역은 21,548헥타이며 전국 산림 633만 4,615헥타의 약 0.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나무 숲 면적은 최근 5년간 크게 증가하여 5년 전에 비해 약 3배가 증가하였습니다. 우리나라 서남단 전라남도의 북쪽에 위치한 담양군. 담양군은 약 455제곱킬로미터에 이르는 면적에 5만여 명의 인구가 함께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대나무의 상당량을 재배하고 있다. 우리 군에서는 대나무 신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대나무밭 1만 헥타 조성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고요. 현재 국가 중요 농림산으로 지정된 담양 대나무밭을 지역 발전의 새로운 동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세계 중요 농산에 등재되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담양군에서 대나무가 잘 자라는 이유는 무엇일까? 대나무는 연평균 강수량이 1000mm 이상이고
연평균 기온이 10도 이상일 때 잘 자라는 식물이다. 담양군은 두 조건이 잘 맞는 곳으로 대나무가 자생하기에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 담양에는 대나무가 아주 많지요. 고려 때부터는 그 대나무를 심는 날을 정해가지고 음력 5월 13일을 대나무 심는 날을 정해서 대나무를 심고 이렇게 키워온 기록이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아주 오래전부터 담양에는 대나무가 널리 분포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1018년 고려 현종 때부터 담양이란 이름을 얻은 이곳은 아주 오래전부터 대나무가 토산물 중에 하나였다. 약 500여 년 전부터 대나무를 이용한 다양한 용품을 사용하였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 기록은 조선시대 세종실록 지리지 권 151에 의하면 담양에서 대나, 왕대, 오주, 화살대 등을 곡물로 임금에게 바쳤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담양 도호부. 약재는 건강, 겨우살이 풀뿌리, 매화 열매, 연밥이요. 토산물은 가는 대, 왕대이다. 빼곡하게 펼쳐져 있는 대나무 숲. 이곳에서 우리는 대나무를 살펴보고 있는 한 사람을 만날 수 있었다. 바로 담양군의 대나무 공예 명인 죽검장 황인진이다. 검날부터 검집까지 전부 대나무로 만드는 죽검. 옛날 우리 선조들은 철을 금기시하는 성스러운 자리에서는 대나무로 만든 제기나 검을 사용했다고 한다. 조선시대 제단인 대보단에 대한 기록 중에 등장하는 죽변. 죽변은 바로 대나무 제기를 뜻한다. 죽검 제작의 시작은 대나무 고르기부터. 수많은 대나무 사이에서 신중히 재료를 고르는 명인. 명인이 죽검을 만들 때 사용하는 대나무 종류는 우리나라에 자생하는 여러 대나무 중에서도 맹종죽만을 사용한다고 한다. 맹종죽이라는 대나무는 특성이 굵고 강하고 살이 많이 들어있어요. 살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죽검을 만들 때 쓰기에 굉장히 용이하죠. 두께를 조절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맹종죽만 사용을 해서 죽검을 만듭니다. 죽검을 만들 때는 검날과 검집을 구별해서 만드는데 검날은 튼튼하고 강해야 하기 때문에 3년 이상 된 대나무를 사용한다. 검집은 너무 강한 대나무를 사용하면 갈라질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덜 자란 2년생 정도의 대나무가 가장 좋다고 한다. 드디어 대나무를 선택한 명인. 조심스럽게 죽검의 재료가 될 대나무를 땅으로부터 분리한다. 대나무는 항상 신과 함께 있다고 여기는 명인. 대나무가 비어있는 건 역시 신을 맞이하는 통로라 여긴다. 때문에 명인은 대나무로 만든 작품에는 사람의 마음을 다스리는 효능이 있다고 믿고 있다. 흐뭇하죠. 흐뭇하고 이게 또 얼마나 좋은 작품이 나와서 여러 사람의 기분을 좀 이렇게 만족시켜 줄까 이걸 생각하면은 뭐 기대가 됩니다. 대나무와 함께 작업실로 돌아온 명인. 분주하게 다음 작업을 준비한다. 대나무를 훈제를 하는 건데요. 불로 구는 겁니다. 대나무 훈제 작업. 대나무로 그냥 작품을 만들면 시간이 지나 곰팡이가 끼고 금이 갈 수 있기 때문에 훈제 작업을 거친다. 꼭 훈제 과정을 걸치든지 아니면은
물에다 삶아서 소금을 넣어서 물에다 삶아가지고 작품을 만들어야 오래 보관이 되고 하자가 별로 그렇게 낮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을 꼭 걸쳐야 되는 필수 과정입니다. 훈제 작업을 거친 대나무는 1년 정도 자연 건조를 거쳐야 더 좋은 재료가 된다고 한다. 일 년 동안의 건조 과정을 통해 하얀색으로 변한 대나무. 이 대나무는 명인의 손을 거쳐 죽검으로 만들어질 것이다. 훈제 과정과 건조 과정을 통해 색이 변한 대나무의 다음 과정은 원통형의 모습에서 검날의 모습으로 변신하는 것. 대나무는 명인의 손을 거치며 점점 더 날카로움을 갖춰가기 시작한다. 얼핏 보기에 나무 자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과연 대나무로 만든 검날도 새로 만든 검처럼 날카로움을 보여줄 수 있을까? 고기를 쉽게 잘라내는 대나무. 둥그런 원형의 대나무가 날카로운 검날로 재탄생하는 순간이다. 많은 노력과 시간이 들어가는 죽검 제작 과정. 죽검 제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무엇일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여기 코라 그래요. 검코. 이 코를 만드는데 이 코가 사람 마음을 잡아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삼각형 모양이 나오게 비틀어지지 않게 시선이 검끝을 봤을 때 마음이 정돈될 수 있게 그렇게 잡아주는 것이 가장 핵심적이고, 죽검은 남을 해하지 않는 내 몸을 지키고 단련하는 활인 검이다. 때문에 날렵하게 깎아 사람을 찌르는 것이 아닌 반달 모양으로 둥글게 검 끝을 다듬는다. 이렇게 가늘게 쪼개지면서 떠지는 성질이 대나무의 꽃인데, 이건 어느 나무로도 이렇게 쪼갤 수가 없어요. 대나무밖에 할 수가 없는 대나무밖에 가지고 있지 않는 성질인데, 대나무의 쪼개지는 성질. 대나무의 이런 성질을 잘 다스리지 않으면 대나무는 작품이 되기 전에 다 쪼개져 버리고 만다. 어디까지 쪼갤 것이고 어디에서 마무리할 것인가. 그것이 대나무를 다듬는 가장 중요한 기법이다. 다듬어진 대나무에 색을 입히는 명인. 죽검 중 신검을 만들 때는 주로 붉은색을 사용하는데 붉은색이 액을 물리치고 복을 가져오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 다음 왕을 상징하는 금박이 죽검에 천천히 자리를 잡아간다. 오랜 시간이 걸려 하나의 작품으로 탄생한 대나무. 대나무로 만들어진 죽검은 단순한 칼이 아니라 우리 선조들의 얼과 정신이 깃들어 있는 전통의 작품이다. 이렇듯 자연 속에 있던 대나무는 장인의 손길을 통해 전혀 새로운 모습으로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 대나무는 나의 삶이고 나의 철학이지 않나 해요. 그래서 죽검 속에 철학이 들어있고 또 생명이 들어있고 활인이 들어있고, 그래서 죽검을 꼭 복원하고 복제해서 세상에 알려야겠다는 그러한 임무를 제가 가지고 있어요. 그 옛날 우리 선조들이 마음의 휴식을 얻기 위해 찾았던 대나무 숲.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대나무 숲을 찾아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래고 있는데, 이곳은 지난 2003년 약 31만 제곱미터의 규모로 조성된 담양군의 대표적인 대나무 숲 중록원이다.
중록원에는 운수 대통길, 중마 고옥길, 철학자의 길 등 중림욕을 즐길 수 있는 8개의 산책로가 총 2.4km에 걸쳐 만들어져 있다. 대나무 사이로 불어오는 시원한 대바람, 산책로를 걷는 방문객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만들어주는 대나무의 선물이다. 우리 담양에는 대나무가 아주 살기 좋은 고장이에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대나무를 군청에서 그걸 매입해서 거대하게 한 덩어리로 뭉쳐서 중록원이라고 했는데 8갈래 중림욕을 할 수 있는 그런 길로 돼 있죠. 하늘을 찌를 만큼 기다란 대나무. 대나무는 어머니의 키를 시샘해 빨리 자란다는 뜻의 투모초란 별명을 갖고 있다. 그만큼 대나무의 성장은 다른 나무보다 빠른 편이다. 이런 대나무가 모여 중록원은 거대한 대나무 숲을 이룬다. 대숲에서 벗어나면 향긋한 차향기가 전해온다. 하나둘 황록색의 차로 채워지는 찻잔들. 특히 마지막 찻잔에 떨어지는 찬물을 옥로라고 하는데 차의 맛을 가장 잘 느낄 수 있어 손님에게 주로 대접한다. 차의 맛을 온전히 즐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한 번에 마시지 않고 색과 향을 감상한 후 3번에 나눠 여유롭게 마시는 것이 좋다. 지금 마시는 이 차의 이름은 중로차. 대나무 밑에서 자라며 대나무에서 흘러내리는 이슬만 먹고 자란다 하여 붙인 이름이다. 중로차에는 대안인이라 불리는 아미노산이 많다고 하는데 차의 감칠맛을 내주는 성분이 바로 대안인이다. 대나무 밑에서 자란 중로차에는 또 다른 특징이 있는데 잠시 대나무 숲으로 돌아가 보자. 높이 자란 대나무들이 숲을 이루며 해를 가리고 있다. 그러나 완전히 가린 것은 아닌 상황. 약간의 햇빛이 대나무 밑에 중로차에 전해지고 있다. 보통 찻잎이 햇빛을 많이 받으면 탄닌이 많아져서 쓴맛이 날 수 있다고 한다. 그런데 이곳에서는 대나무에 의해 자연스럽게 햇빛이 일부 가려져 쓴맛이 덜해지는 것이다. 담양의 중로차입니다. 이슬을 먹고 자란 대나무 밑에서 자란 차나무의 순을 따서 만든 중로차요. 그래서 이 차 맛이 감칠맛이 많이 나며 아미노산 성분이 많기 때문에 단맛 또한 많습니다. 때로는 작품의 재료로, 때로는 휴식 공간을 만들어주는 대나무. 그러나 오늘날 다른 대체제의 발전으로 대나무는 새로운 변신이 필요한 상황. 과연 우리는 대나무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용해야 할까? 담양군에 위치한 대나무 자원연구소. 이곳에서는 대나무 생태와 유전자 연구, 그리고 상품화 연구 등 여러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대나무는 다른 식물과 좀 달리 좀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다른 나무 같은 경우에 20년, 30년 키워야지 나무로서 효과를 볼 수 있는데 대나무는 30일이면 바로 길이 성장을 다 합니다. 물론 부피 성장까지도 다 하고요. 대나무는 종류에 따라 하루에 무려 125cm까지도 성장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빠른 성장 속도 때문에 빠르게 경제적 효과를 볼 수 있는 식물이기도 하다. 또한 나이테가 없고 속이 비어있는 것이 특징이다. 대나무를 딱 단면을 자르게 되면 중간에 비어있는 부분이 있는데 대나무는 이 안과 겉의 세포의 팽창이 다릅니다. 즉 세포의 성장이 그 성장률이 다르기 때문에 얘들은 중간에 공기가 차서 그 구멍이 생기게 됩니다.
국내에는 10여 종 이상의 대나무가 자생하는데 대표적인 대나무 종은 맹종죽과 왕대, 분죽과 오죽이다. 지금 이 종이 맹종죽입니다. 이 맹종죽의 특징은 지금 마디가 한 줄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대나무를 구별할 때 맹종죽은 이 라인이 한 줄이냐 아니냐 이것을 제일 먼저 보시면 됩니다. 왕대는 마디가 두 줄로 되어 있으며 윗부분의 마디가 아래보다 더 튀어나와 있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탄성이 아주 높고 질긴 편이라 식용보다는 공예품으로 많이 활용하는 품종이다. 오죽이 흔히들 보면 다 검은색이라 보시는데 처음부터 검은색은 아니고요. 지금 뒤에 보이시죠? 지금 여기는 검은색이 아니에요. 지금 올해 나온 대나무. 즉 1년이 지나야지만이 이렇게 검은색으로 변합니다. 왕대하고 좀 비슷한 모양이고요. 그러나 얘들은 길이가 한 6m, 7m 뿐이 자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왕대나 분죽 같은 경우 한 지름이 한 10cm 정도씩 자른다면 얘들은 한 5cm, 6cm 지름이 뿐이 안 됩니다. 담양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대나무 분죽, 솜대라고도 불리며 연한 성질을 갖고 있어 대나무 자리 등을 만들 때 많이 사용된다. 왕대와는 달리 윗마디와 아랫마디에 튀어나온 정도가 같다. 딱 만졌을 때 수분이 살짝 있는 듯한 그 정도가 가장 좋고요. pH를 봤을 때는 한 4에서 5 정도 되는 토양 pH가 그 정도 돼야지만 가장 잘 자랄 수 있는 대나무 토양이 됩니다. 그리고 물이 여기 떨어졌을 때 물이 잘 빠져야겠죠. 그래서 물이 빠지지 않으면 이 뿌리가 썩기 때문에 좋지는 않고요. 그래서 이 흙들도 물이 잘 빠지는 그런 흙들을 만들어지면 최적의 조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나무 산업화 측면에서 대나무의 물리적인 특성을 알아보기로 했다. 대나무는 과연 어느 정도의 강도를 보여줄까? 지금 저희들이 테스트하고 있는 것은 분죽을 테스트를 하고 있고요. 분죽을 조각조각 내서 그 강도를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얘들의 지금 힘 강도를 지금 볼 수가 있는 건데 지금은 조각을 해서 한 조각의 그 힘 강도를 테스트를 했던 거고요. 얘들은 대나무 통째로 썼을 경우는 여기서 한 4배 정도 더 높다고 보시면 돼요. 거의 한 100에서 200 정도는 나오고요. 압축 강도 같은 경우는 삼나무 같은 경우는 한 900 정도 나오지만 대나무는 한 1700에서 2000까지 나옵니다. 그만큼 강도가 강하다는 뜻이죠. 생각보다 압축 강도가 높은 대나무. 건축 재료로서 대나무는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 국립산림과학원에서 건축 재료로서 대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압축 강도는 그 기둥을 연상하시는데요. 기둥과 같은 경우는 위층에서 오는 하중 그리고 지붕에서 내려오는 하중 이러한 것들을 누르는 하중이 작용할 때 그 지탱하는 그런 그 능력이 되겠습니다. 대나무의 압축 강도는 약 54메가파스칼인데 반해 콘크리트의 압축 강도는 24메가파스칼 정도. 대나무의 압축 강도가 콘크리트보다 2배 이상의 수치를 보여준다. 이를 통해 대나무를 건축 재료로 사용한 건물의 내구도를 추측해 볼 수 있다. 건축 재료로서 대나무의 또 다른 장점으로는 무게가 가볍고 속이 비어 있어 진동이나 에너지를 잘 흡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나무의 이런 특성은 지진이나 태풍 등에 잘 견딜 수 있을 것이라 여겨지는 부분이다. 단점으로는 균이나 해충에 약하다는 것, 건조를 하지 않으면 잘 썩고 화재에 약한 측면이 있다. 물론 잘 건조하고 또 방부 처리를 거쳐 내구성을 확보한다면 건축물의 외장용 재료로 활용할 여지가 있다.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보완 연구가 더 필요한 상황이다. 국내에서
어떤 대나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연구는 거의 지속돼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내구성을 확보한다든지 내화성을 확보한다든지 또는 뭐 건조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것인지 그리고 또한 그 새로운 건축 재료를 개발하는 그런 연구들이 이제 필요하겠죠. 그렇다면 환경적인 부분에서 대나무는 어떤 특성을 갖고 있을까? 대나무는 자라면서 광합성을 하죠. 광합성을 할 때 이산화탄소를 많이 흡수하고요. 이 흡수한 그 이산화탄소가 지속적으로 대나무 속에 저장이 됩니다. 또한 콘크리트나 그 철골을 생산할 때 비해서 대나무는 현저하게 이산화탄소를 갖다가 배출하는 양이 적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갖다가 친환경 건축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인도네시아의 발리에는 대나무의 친환경적인 특성을 잘 활용한 건물이 지어져 있다. 콘크리트로 막힌 벽 대신 대나무를 건물의 구조물로 사용해 개방감을 주었고 천장과 기둥뿐만 아니라 건물의 대부분에 대나무를 사용한 것이 특징이다. 건축 재료로서 대나무의 가능성은 선조들의 건축 양식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고 하는데 옛날에는 대나무를 건축 재료로 어떻게 사용했을까? 그 조선시대 때 그 집 뒤뜰에 대나무를 많이 심어 놓았었는데 이 대나무를 평소에 벌채에서 잘 건조해 두죠. 이렇게 이제 보관되어 있던 대나무를 활용해서 벽체나 그리고 지붕을 신축하거나 이제 보수할 때 이제 활용을 했었는데 이때 이제 격자를 구성하게 됩니다. 먼저 대나무를 격자 형태로 구성한다. 그 다음 대나무 격자로 구성된 곳에 황토와 석회, 볏짚 등으로 이루어진 복합 재료를 바른다. 이렇게 해서 우리 선조들은 오랫동안 집을 유지했다고 한다. 대나무를 이용해 무엇인가를 만들 때 조심해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균열이다. 특히 대나무를 이용해 악기를 만들 때 균열은 치명적인 문제로 나타난다. 대나무는 쪼개서 우리가 죽쇠공품 같은 거 만들 때는 그렇게 그 균열, 할열 같은 것이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되지 않는데 대나무로 악기재를 쓸 적에는 통으로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균열이 생기면 소리가 새고 그래서 제대로 소리가 나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대나무의 균열을 방지할 수 있을까? 지금까지는 그늘에서 오랜 동안 천천히 건조하는 것이 지금까지 해온 전례입니다. 그렇다고 천천히 건조했다고 해서 할열을 균열이라고 그러는 할열을 완전히 막을 수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리고 균열이 발생하는 걸 갖다 막기 위해 가지고 PEG 건조 기술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PEG는 폴리에틸렌 글리콜의 약자. 비누나 화장품 등에 사용되는 성분으로 상온에서는 젤 형태인데 온도를 40도 이상으로 올리면 액체가 된다. 물을 섞어 PEG 용액을 만들면 더 이상 굳지 않는데 여기에 대나무를 2주 동안 담가두게 된다. 대나무를 PEG 용액에 담그면 삼투압 현상에 의해서 PEG 용액이 대나무 속으로 들어간다. 이때 물이 완전히 빠지지 않기 때문에 건조 과정이 필요하다. 건조를 하지 않으면 대나무에 곰팡이가 생길 수 있다. 또한 천천히 건조하면 물과 함께 PEG 용액도 함께 빠질 수 있다. 때문에 급속도로 건조하는 것이 중요한데 약 120도가 적당한 온도라고 한다. 대나무도 건조가 되면 이게 수축을 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요 원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원형이 다른 데보다 그 사각형보다 이 원주가 길기 때문에 더 많이 수축을 해가지고 이게 결과적으로는 요 부분이 갈라지게 되죠. 그래서 이 PEG는 이 안에 들어가서 물 대신에 세포 내에 자리를 잡아가지고
이게 건조해가지고 대나무가 수축하려고 그러는 것을 방해를 해서 수축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대나무는 사실 음식으로서도 상당히 좋은 식물이다. 죽순에는 섬유질과 미네랄, 칼슘 등이 많이 들어가 있어 스트레스 해소와 다이어트에도 좋다고 한다. 그런데 모든 대나무를 다 먹을 수 있을까? 대나무로 해서 전부 다 죽순을 드실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맹종죽, 그다음 분죽, 그다음 왕대 이 세 종을 대표적으로 드실 수가 있고요. 가장 좋은 것은 분죽으로 드시는 것이 가장 좋고요. 왜냐하면 분죽에 있는 성분들이 가장 섬유질도 많고 칼슘도 많고 칼륨도 많고 그래서 미네랄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러한 대나무의 성분을 분석하고 추출해서 그 성분들을 일반 식품과 결합하는 방법도 시도되고 있다. 그 중에 하나가 소금에 대나무의 칼슘 성분을 추가하는 것. 지금 밖에 그래프에 보시면 지금 칼슘 성분이 얼마큼 있는지를 지금 보여줄 수 있는 성분이고요. 이 피크를 가지고 대나무의 성분을 추출해서 이 소금에다 접목을 시키면 칼슘이 얼마큼 많이 들어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대나무의 성분은 모니터에 표시되는 그래프의 피크를 통해 파악할 수 있다. 이렇게 파악된 성분들은 보다 나은 상품 개발을 위해 사용된다. 소금에는 대나무의 칼슘 성분뿐만 아니라 대나무 향도 함께 추출해 추가한다. 대나무 추출액과 가루 등을 혼합해 소금에서 대나무 향이 나도록 만들어 상품성을 높이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런 소금의 맛은 어떨까? 우리가 그냥 먹었을 때는 똑같은 소금입니다. 그냥 칼슘이 높다고 해서 뭐 칼슘 맛이 나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근데 실제 섭취했을 때는 칼슘이 아주 풍부한 그런 소금이 바로 대립 소금이 되겠습니다. 화려하진 않지만 대나무는 우리 선조들의 주변에서 언제나 변함없이 함께한 벗이다. 선비들은 대나무의 곧은 절개를 본받고자 했고 백성들은 대나무를 이용해 생활에 필요한 많은 것들을 만들어 사용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는 대나무의 새로운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최근에 그 스위스 연구 결과에 의하면은 이런 대나무의 이제 훌륭한 성질을 활용해서 강철과 같은 인장 강도를 가지는 그 재료를 이제 개발했습니다. 대나무를 잘 연구한다면은 어떤 재료공학적인 그 훌륭한 그 재료로 활용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합니다. 대나무는 바이오매스의 보고라고 생각합니다. 대나무는 빨리 자라기 때문에 탄소 흡수량이 굉장히 많고 그리고 우리가 얘기하는 그 천연 자원으로서 그리고 재생산이 가능한 자원으로서 굉장히 효용 가치가 높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대나무와 함께 휴식을 취하고 대나무를 예술의 소재로 사용하기도 했다. 알면 알수록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선물해주는 대나무. 무게는 가볍지만 대나무가 우리에게 주는 이로움은 결코 가볍지 않다.